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만 5세에 초등학교를 입학시키겠다라고 했다가 말을 바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을 받지 않고 그대로 퇴장하다가 신발마저 벗겨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통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국정에 부담이 된다며 휴가 마치고 돌아오시면 박 장관 경질하라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이재명 의원의 해명이 점점 더 꼬이고 있다. 조간신문의 분석이 많습니다. 숨진 참고인이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면서 무당의 나라, 장군까지 언급하더니 알고 봤더니 수행팀에서 운전까지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말을 더 이상 못 믿겠다라는 한겨레 신문 사설의 비판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통화. 오늘 동아일보 4면이 쓰고 있는 뉴스입니다. 어떤 뉴스일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이 통화를 했습니다. 40분간. 동맹 발전 협력 키워드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입장 고려해서 면담 대신 통화를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참 이 장면을 두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인 야당에서는 오히려 윤 대통령이 잘했다. 안 만나고 통화한 거 잘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당 일각에서 안 만나고 뭐 했냐라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어째 여야가 바뀐 것 같은데 잠시 후에 그 장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저격. 저격. 한국일보 5면이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막다른 길 몰린 이준석. 윤 대통령 발언을 저격하며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전 정권의 훌륭한 사람 반나라는 발언을 이준석 대표가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을 직격한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는 안 되는 발언이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많은 정치권 인사들은 이준석 대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거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런 해설들을 많이 내놓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이준석 대표. 글쎄요, 이 대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리스크입니다. 리스크. 한겨레 신문 5면입니다. 숨진 법카 참고인 두고 말 바꾼 이재명. 자꾸 말을 바꿔요. 대선 때도 말을 바꿨다는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해명 리스크다. 말을 바꾸는 리스크가 있다. 이재명은 자꾸 바꾼다. 한겨레 신문 비판하고 있습니다. 음해와 왜곡이라며 전면 부인하다가 배우자의 선행차 운전한 건 맞다라고 번복한 이 말바꿈. 대선 때 유동규 해명도 도마에 올랐죠. 같은 당의 강훈식 의원은 이재명 의원이 해명만 하면 오히려 의혹이 증폭된다 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말을 바꾸는 건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건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달나라. 대한민국이 내친 김에 달나라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도전이 오늘 펼쳐집니다. 다누리호 오늘 발사입니다. 한국이 7번째 달 궤도선 보유국을 찌면놨다. 중앙일보 이렇게 썼습니다. 자, 조금 전에 미국에서 스페이스 X 발사체 팰컨 9에 우리 다누리호를 탑재해서 쏘아 올렸습니다. 자, 뉴스 속보 주세요.
8시 8분에 발산 다누리. 일단은 첫 스텝은 성공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단과 2단 발사체 분리도 성공적으로 점화가 됐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야 청년 영건 특집입니다. 국민의힘의 혁신위원 천하람 위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 김병민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하는 돌직구쇼 좌장 김영주 전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서재원 조직 강화 특별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아마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과 고심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만 5세 입학 정책을 번복하더니 소통하겠다며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고 서둘러 퇴장하다 신발까지 벗겨졌습니다. 자, 이 교육부 장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교육부 장관이 불통을 자초했습니다. 잠 못 드는 대통령실. 대통령과 참모들은 이 무더운 밤 잠 못 이룰 것 같습니다. 여론 수렴을 하겠다더니 일체 기자들의 질문을 피했습니다. 이것도 논란인데 기자들 질문을 받지 않고 뭐 그리 급했던 걸까요? 급하게 퇴장하다가 신발마저 벗겨졌습니다. 조금 더 사력 있게 학부모, 학생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부총리께서는 서울 일정 관계로 이사하시겠습니다. 총리 질문할 거 있어요. 질문은 했는데 질문 안 받으세요? 부총리 질문 받아주시죠. 만호세 반발이 많은데 변호사들과 탑사실 의원이 있습니까? 질문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자들도 만나서 여론 수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브리핑 하시면서 그럼 질문 안 받으실 거예요? 장관님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닌가요? 조금만 쉬시고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말씀해 주시면 언제 말씀드리겠습니까? 자, 이 장면을 두고 다양한 평가들이 오늘 아침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 김영주 의원님, 네. 교육부 장관이 화두를 꺼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며칠 전에. 내가 이 화두를 꺼낸 덕분에 우리 학부모들과도 소통할 수 있지 않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부총리님께서 많이 바쁘셨던 것 같아요. 신발까지 벗겨지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뭐 말문이 막혀서 뭐 여러 가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 비교육자료 능력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창피해서 도망갔다 그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렇게 비춰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5세, 6세, 7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피사라고 세계 학업 성취도 조사에 1등을 하는 핀란드는 7살에 학교를 가요. 아, 그래요? 예, 스웨덴, 핀란드, 그다음에 뭐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 사실 6세가 되는 나라들이 38개국 중에 27개국인데 우리 전반적으로 그것은 국제적인 어떤 교육자들의 일정한 연구의 결과로서 6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결과적으로 더 많이 놀았던 7세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가 더 좋더라. 심지어는 5세를 하고 있는 영국에서조차도 이거 너무 심하다 해서 말이 초등학교지 그 안에서 유아교육 같은 것을 한다는 거고요. 아, 그렇습니까?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보면 교육부 장관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실제로 누리 과정이라는 어떤 어린이집과 유치원 과정 또한 사실은 교육 과정이거든요. 그것이 이미 공교육화된 것을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학교를 들어가야만 공교육이라고 하는 짧은 생각입니다.
지금 많은 언론에서 얘기했지만 교육부 장관 그렇죠, 차관 그렇죠, 차관보까지 다 비교육자가 되다 예. 보니까 이와 같이 누구나 조금만 알고 있는, 심지어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5세 얘기하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예. 실제로 전문가들이 노무현 대통령 때 찾아가서 5세가 안 되는 이유를 얘기했더니 맞습니다, 말이 맞네요 하면서 바로 그것을 없었던 일로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찍 들어오면 더 안전하게 학교 교육을 받고 빨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병역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짧은 생각에서 비롯될 수 있고, 유보 통합이 어렵기 때문에 뭐 5세로 했다라고 하는 교육부 장관의 말씀은 더 잘못된 거예요. 순서상 유보 통합이 먼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행정학 전문가라 하면서도 국회하고의 소통, 또 교육단체와의 소통, 자치교육관과의 소통이 완전히 무시 상태로, 또 그런 다음에 인수위에서 중요한 의제도 아닌 우선순위에도 없는 걸 끄집었다는 것조차도 이미 아마추어다. 저는 그래서 생각할수록 본인이 창피해서, 소위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대학 교수를 했던 분이 갖고 있는 인식적 수준, 그런 것 때문에 황급히 도망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예. 저 장면을 보면서 뭐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황급히 이동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김영주 전 의원께서 보시기엔 창피하다라는 의견이에요. 자, 김병민 전 대변인. 예. 대통령에게 굉장히 좀 고민의 순간일 것 같은데, 이 질문을 교육부 장관이 안 받은 것, 저 순간에 안 받은 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우 뼈아픈 실책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 이게 어떤 순간이냐면 박순애 장관의 총장들과의 만남에서 나왔다는 대화가 알려진 직후였어요. 임명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나 내년 3월이면 사퇴하고 교수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발언이 보도가 돼서 이 발언의 진위가 무엇인지 교육부 장관이 해명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교육부 장관 논란 중에 임명되자마자 그만둘 생각부터 했다는 건지, 아니면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잘못 와전됐다는 건지, 아니면 교수를 사퇴하고 제대로 된 교육부 장관으로 거듭나겠다라고 각오를 밝히든지 뭐라도 하나 밝혔어야 된 순간이었고, 또 하나 저 장면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점상의 이유는 본인이 만 5세 했다가 뒤집었잖아요. 폐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나 기자들 입장에서는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건지 추진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한 달씩 12년 계속해서 강행하겠다는 건지 궁금할 수밖에 없던 그 순간인데 아무런 질문도 받지 않고 답변도 못 줬다. 아, 시기적으로 안 좋은데요. 박순애 장관이 저 자리를 회피한다 그래서 저 질문이 더 들어오지 않을까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기자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물을 수밖에 없을 거고, 박순애 장관은 답변을 해야만 할 겁니다. 용산 시대를 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과 출근길에 만나서 불편하고 어려운 질문도 답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들을 쏟아냅니다. 그 대한민국의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을 회피하면서 황급히 도망가는 모습이 연출된다면 이를 바라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은 어떨까? 저는 박순애 부총리한테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지금 가뜩이나 이미지가 좋지 않아진 점, 그리고 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박순애 부총리가 모를 리 없을 겁니다. 근데 신발이 벗겨졌다는 영상이 나오면서 회자되고 어제부터 큰 뉴스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부처의 장관이나 정치인들이 국민께 조롱의 대상이 되는 순간 앞으로 어떤 신뢰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 최순실 씨가 왜 국내에 들어와서 막 기자들한테 황급하게 질문을 받다가 신발이 벗겨져서 그게 조롱의 대상처럼 한참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국민께 비춰지게 되는 사회 부총리, 교육부 장관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국민이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이 판결령 인하에 대한 내용 때문에 전 국민적 사실 질타를 받은 바가 있고요. 교육 문제는 그 어떤 전문가보다 현장에 있는 대한민국 학부모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손주로 두고 있는 어르신들, 그리고 입학해야 될 우리 그 아이들과 청소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근데 국민들께서 아니라고 목소리를 주는 순간 여기에 대해서 수긍하고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솔직한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점에 아쉬움을 느끼고요.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잘못이 있더라도 지금 너무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생각과 인식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곱씹어서 봐야 되는 점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그토록 문제가 많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낙마했던 기간이 35일이 걸렸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요. 그 35일이 대한민국 국민한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순간이었고, 그 35일 시간이 지속되고 이루어지는 순간 동안
문재인 정부에는 치명상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됐습니다. 아, 조국이 소환되네요. 지금 박순애 장관이 현재 위치에서 본인에게 주어지고 있는 국민의 평가가 어떤지 좀 돌아봐야 되고요.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집권당 모두 이 위기입니다. 이 위기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예. 빠르게 해답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복심인 김병민 전 대변인이 거의 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조국과 최순실을 소환했어요. 너무 센 비유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김병민 전 대변인의 의견 주셨습니다. 자, 천하람 위원님, 네. 이 우리가 신발이 벗겨진다. 이게 사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벗겨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마음이 급하지 않더라도 가다가 매우 이례적이긴 하지만 어쩌다 한번 벗겨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하필 기자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성급히 가다가 신발까지 벗겨지니까 이게 좋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비춰질까요? 우리 보시는 국민들에게. 뭐 매우 안 좋죠. 그리고 아니 저는 저런 브리핑 장소와 이런 어떤 전체적인 세팅을 한 실무자들한테도 좀 책임을 묻고 싶어요. 실무자들. 아니 정말로 딱 그 발표만 하고 질의응답 안 하고 자리를 이석할 거였다면은 동선 같은 것도 잘 짰었어야 됩니다. 그렇지. 동선을 잘 짜야 돼. 동선 이렇게 중요해요. 그럼요. 그래서 기자분들과 좀 마주치지 않도록 아니면 부총리가 이석하고 교육부 대변인이라도 나와서 질의응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뭔가 계획을 짰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누군가 나와서 좀 시간을 끌어주든가. 그렇죠. 뭔가 그런 전략이 있었어야 되는데 부총리가 고스란히 언론인들께 이렇게 노출이 되고 그 과정에서 신발까지 벗겨지고 또 저는 부총리께도 너무 아쉬운 게 신발 벗겨지고 난리 나고 언론인들 쫓아오면 한두 마디라도 하면 되잖아요. 그때라도. 자, 왜 못했을까요? 저는 어찌 보면 아직 부총리가 본인의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있다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예. 안 되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저런 그 언론인들이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상황에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굉장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운 장면을 연출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신발이 벗겨진다는 건 마음이 되게 급하다는 거고 마음이 급하다는 건 무언가에 쫓긴다는 듯한 인상을 주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교육 정책을 책임져야 하는 교육부총리이자 교육장관이 본인이 꺼내놓은 화두에 대한 답변도 못하고 쫓기듯 도망가다 신발 벗겨졌다라는 모습으로밖에 국민들에게 비춰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 과정에서 마지막 장면을 보면 뭐 나중에 뭐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데 그때라도 예를 들면 하루 이틀이라도 내가 정말 생각이 정리가 안 됐다면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가 기자간담회를 갖자라든지 정확한 일정을 정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갔었어야 되는데 이 전체 과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뭐 하나 잘 된 게 없습니다. 예.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참 아쉽다. 박 장관의 신뢰 논란은 그리고 비전문성 논란은 만 5세 입학 정책을 두고 말 바꾼 것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영유아 교육을 강화하는 유보 통합을 추진하고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진입하는 학제 개편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12년에 갈 수도 있겠죠. 1개월씩 당겨서. 그 목표는 우리 국정과제 속에 있기 때문에 변함이 없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분들이 만약에 정말로 이 정책이 아니라고 한다라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들이 전부 원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논란이 되는 점은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고 신발 벗겨진 박 장관 그리고 정작 본인의 정책에 대해서 말을 바꾸고 마땅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퇴론이 일자 국회를 찾아가서 잘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라는 장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언론 브리핑 후 국회를 갔어요. 질문 안 받고 신발 벗겨졌잖아요. 근데 급한 일정이 있다라고 왔는데 국회를 찾았는데 최근 인터뷰에서 박 장관을 비판한 김기현, 조경태 의원을 만나서 앞으로 잘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아니 이게 그 바쁜 일정이었습니까?
김기현 총영태 자기를 비판한 의원을 찾아가서 잘하겠다라고 인사를 했다. 그런데 면담 기준이 논란이에요. 교육위 위원장 유기용 의원 안 만나고, 교육위 민주당 간사 김영호 의원 안 만나고, 교육에 소속돼 있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안 만났습니다. 본인 비판한 김기현 총영태 의원만 만나서 잘하겠다. 굉장히 급한 일정이 이거였습니다. 뭐 다른 일정도 있었겠지요, 물론. 자, 민주당의 서재원 조강특위 위원 박순애 장관은 왜 언론에서 본인을 비판한 의원을 찾아가서 잘하겠다고 했을까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방송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당 입장에서는 좀 오래 하면 사실 도움이 되긴 한데 국익과 교육부를 봤을 때 그건 정말 아니다. 그래서 사퇴론이 사실은 여당이나 야당 일부 의원이 아니고 대다수 국민들이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 특히 교육 문제 때문에 굉장히 사퇴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게 중론이 아니고 다수 의견입니다. 그런데 국회를 가신 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실수할 수 있죠. 그리고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인데 그 사퇴론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여당의 의원을만 찾아간 게 문제인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취재진 기자들에게 질문 몇 가지 받고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가는 건 괜찮은데 취재진의 질문 또 패싱하면서까지 국회를 가시는데도 민주당의 위원장, 교육위 위원장 그리고 간사 이분을 패싱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언론도 저도 확인해 보니까 기자분들이 또 직접 전화를 해봤다더라고요. 진짜 연락도 받은 게 없고 패싱한 것이 맞다. 그래서 저는 박순애 장관님께서 사실은 그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특혜는 아니지만 힘든 상황에서 장관을 했었으면 더 잘해야 된다. 특히 총리신데 그래서 보면 교육부 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못했던 분열이라든지 갈등 이런 걸 초래했는데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슈로 인해서 반대되는 국민 통합, 즉 윤석열 정부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통합, 국민들이 정말 한결같이 저런 행동은 잘못됐다는 하나의 어떤 진영을 넘어서 목소리를 내는 것 역할밖에는 못했다. 아쉬움이 많은 대목입니다. 자, 이 장면과 아까 그 장면이 겹쳐지면서 김용주 의원님 네. 자칫 박 장관의 의도와는 무관할지 모르겠으나 자칫 많은 국민들에게는 학부모들의 의견 안 듣고 국민들의 궁금증에 대답하지 않고 불통의 모습을 보이면서 본인을 비판한 국회의 중진 의원들한테만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구명하는 모습처럼 비춰지진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걱정되는데요. 사실은 또 더군다나 행정학을 하셨던 분이라면 최소한의 국회에 가면 이태규 의원을 만나야 돼요. 간사니까 여당 간사인데. 예. 여당 간사 안 만나고 조경태 의원은 사실은 교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그 자체로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김기현 의원이 상임위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한 대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그 동선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 비판한 사람 무마시키고 보자. 여기저기 잔불 제거하기 바쁘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천하람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동안 한 발 더 나갈 것인지 아니면 도저히 본인이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없다면 설득할 수 없다면 용퇴를 결정할 것인지 정말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해야지 뭐 비판한 사람 찾아가서 뭐 이렇게 그 손 한 번 잡아준다고 뭐 예를 들면서 학부모들한테 휴지 건네준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더 악수를 두는 것이고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유기용 의원이나 비롯해서 야당이 이제 학력과 관련된 국회의 정책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욱더 공론화될수록 아까 제가 왜 교육부 총리께서 갈수록 창피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냐면 세계적인 컨센서스에 대한 이해도 없이 이 문제를 꺼내냐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정말 자신감이 없으면 기자들한테 정확하게 자기 이야기를 밝힐 수 없으면 가장 빨리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께도 자기를 정말로 이만큼 문재인 정부 때보다 뛰어난 인물이 있냐라고 얘기했던 그래서 괴로워하는 대통령께 보답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퇴하라. 네, 사퇴해야 됩니다. 김용주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저 장면도 논란이었어요. 학부모를 대표해서 한 학부모가 이제 교육부 장관이 마련해준 간담회 비슷한 거에서 의견을 얘기하는데 지금 보세요. 장관이 옆에서 계속 싫다는 사람 손을 잡으려 하고 보니까 눈물도 안 흘리는 사람 계속 손을 쥐어주고 말을 막으려 하는 저게 물론 박 장관이 옆에서
감정이 복받쳐하는 학부모의 위로하려 했을지 모르지만 얘기를 다 듣고 하든가. 지금 학부모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장관님 위로받으러 온 게 아니다. 병 주고 약 줍니까? 그리고 했던 발언들이 박순애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공론화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발언에서도 문매를 맞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자체해야 된다 보십니까? 자꾸 쓴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게요. 이런 여러 장면들을 보면서 기시감이 떠오르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또 한 명 떠오르는 기시감 드는 인물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두 분 말고 두 분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누가 또 떠올랐어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해수부 장관이었던 윤진숙 장관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때는 기름 아마 유출 사고 때문에 난리가 났던 현장에 가서 윤진숙 장관이 인상을 찌푸렸던 모습들 때문에 전 국민이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끝끝내 장관직을 오래 수행할 수가 없었는데요. 참 안타까운 그 뒤로 이제 세월호 참사 같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 뒤로 이제 수염이 덥수룩했던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그래도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했던 모습들이 기억이 나는데 이주영 장관 참 잘하셨어요. 지금 박순애 장관이 보여주고 있는 많은 모습들은 정책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과 이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 하나 둘로 인한 윤석열 정부 전체에 대해서 사실상 먹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지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정과 상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신발끈 동여매고 심기 일전에도 부족할 마당에 나가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문제를 삼게 되면 대한민국 새로운 정부가 어떤 동력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박순애 장관 스스로는 본인에 대해서 억울한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내리고 있는 평가는 매우 냉정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순간 기자들과 만나서 있는 그대로 설득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면 그다음 박순애 장관이 선택해야 될 지점은 더 분명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엔 불쑥 외고 폐지를 꺼내 들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사고나 과학고나 외고가 많은데 외고만 딱 집어서 불쑥 폐지하겠다고 해서 이것도 앞서 5세 입학과 마찬가지로 설익은 정책부터 불쑥 꺼낸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외고는 폐지하거나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당초 교육부 업무보고에 없던 내용이었고 자, 외고, 과고, 자사고 많은데 굳이 외고만 콕 집어서 폐지하겠다라고 꺼낸 이유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안 나와서 역시 불쑥 정책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당혹스러운 분위기. 외고 포함 특목고 대상으로 정책 연구를 막 시작한 상황인데 박 장관이 갑작스러운 폐지 발표에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역시 학부모들이 규탄 성명을 오늘 낼 예정이고 교장협의회도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교육 아마추어, 교육부 장관의 설익은 정책들이 연이어 논란입니다. 자, 오늘 한 사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사설이 교육부 장관의 현 상황에 대해서 아주 흥미롭게 쓰고 있는데 그 내용 함께 보시죠. 박 장관도 교육정책 경험이 없다. 차관보도 기재부 출신이다. 뭐 이런 거예요. 자, 사설 한번 보여주시죠. 자, 준비가 안 됐군요. 네. 자, 요거 띄워주시면 되죠. 뭐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교육 관련 고위직 전원이 비전문가, 5세 취약 논란 우연이 아니다. 이런 사설도 나왔어요. 야당도 비판합니다. 들어보시죠. 윤 정부 인사 무능과 실패의 아이콘인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이번에는 내년 3월에 그만둘 것이라고 셀프 시한부 사퇴를 예고했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이런 장관은 없었습니다. 무책임하다 못해 정말 황당합니다. 만약에 박순애 장관이 청문회를 거쳤으면 이분이 청문회를 통과했겠습니까? 현재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자진 사퇴를 하는 게 맞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중인데 휴가 끝나고 오셔서 아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교육부 장관의 거취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100일도 안 돼서 교육계에 어마어마한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윤석열, 박순애
두 교육 문외한이 마주 앉아서 친 대형 사고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더군다나 이제 야당이 9일 국회에서 교육부 장관을 벼르고 있는 상황인지라 교육부 장관의 성의 있는 답변이 빨리 준비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할 텐데요. 이재명 의원의 해명을 믿을 수 없다. 라는 질타가 민주당 내부 동료 의원들에게서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 이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대선 때 주요 의혹과 관련된 이재명 의원의 해명이 자꾸만 바뀌는, 말이 바뀐다라는 논란이 거세게 인바 있었죠. 이번엔 어떤 것과 관련된 말 바꿈 논란일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점점 꼬이는 해명. 이재명 의원은 그런데 전방위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푸념을 내놨습니다. 법카 수사와 관련돼서 숨진 참고인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며 무당의 나라다, 장풍이다 등등 거론을 해서 대권 주자가 말이 너무 가볍다라는 질타를 받았었는데, 그런데 상관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숨진 참고인, 민주당 경선 기간 김혜경 씨와 선거 일정을 함께한 운전기사다라고 한 매체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의원 측이 김 씨 차량 운전한 사람은 다른 인물이다, 없는 인연 억지로 만들려는 음해와 왜곡이다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매체가 숨진 참고인에게 기사 활동비로 1,500만 원 지급한 거 아니냐라며 증거를 공개하자 이재명 의원 측이 김혜경 씨 차량이 아닌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다. 운전기사 맞네요. 캠프 운전기사 맞네요. 라고 인정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의원 본인이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특정인한테 엮었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던 반박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들어보시죠.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특정인한테 엮지 않습니까? 나라가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검찰, 경찰에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언론과 검찰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러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참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저는 염력도 없고요. 주술도 할 줄 모르고 장풍도 쓸 줄 모릅니다. 자, 아무 상관없다. 무당의 나라냐? 난 장풍도 못 쏜다라고 반박했는데 천하람 위원님, 네. 변호사시잖아요. 네. 팩트만 체크해보면 아무 상관없다기엔 첫 번째, 숨진 참고인의 카드가 법인카드보다 먼저 결제되고 결제 취소되고 법인카드가 결제됐어요. 이 네. 음식은 김혜경 씨 등에게 배달됐어요. 이재명 의원이 초밥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는 본인이 밝히지 않아서 모르는 상황. 근데 초밥은 맛있으니까요. 드셨을 가능성이 높죠. 그건 뭐 확실치 네. 몰라요. 예. 두 번째, 아무 상관없는데 억지와 왜곡으로 엮었다라고 반박했지만 1,500만 원이 이분에게 지급이 됐고 캠프의 배우자 수행팀 선행 차량을 운전했던 거 맞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이재명 의원의 수족 같은 그 비서 업무를 했던 배모 사무관이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 이 참고인이 살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 상관도 없다. 뭐 무당의 나라냐? 왜 상관없는 사람 뭐 이렇게 잡으려고 하냐라고 하는 거는 뭐 완전한 거짓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니 배우자 팀에 그리고 이게 뭔가 한꺼풀씩 보도가 나올 때마다 이게 말이 계속 바뀌잖아요. 거의 뭐 없는 인연이라는 말은 본인이나 본인 선거 캠프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결국 여기서 돈 지급된 게 나오니까 이제서야 배우자 운전해 준 건 아니고 거기 선행 차량 했다. 아니 대통령 선거 캠프의 배우자가 무슨 대통령처럼 뭐 모터케이드를 막 수십 대 몰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선행 차량이 있었다 봐야 뭐 한 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럼 배우자 팀에 운전했던 분이 많아봐야 2명일 겁니다. 배우자 수행팀은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그럼요. 아주 믿을 만한 사람들로 팀을 꾸리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꽤 중요한 일을 했다라는 게
지금 그 공개된 비용 지급 내용을 보면 한 3개월 했는데 한 1,500만 원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석 달에 1,500이면 한 달에 500씩이면 굉장히 큰 돈이네요. 그 정도면 이분이 단순하게 운전만 했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배우자 팀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방증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니 뭐 없는 인연이다. 글쎄요. 뭔가를 더 감추기 위해서 당장을 모면하자라는 것 그런 뭐 형태가 아니라면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지금 천하람 위원의 강력한 비판인데 민주당의 반론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재현 위원님, 이게 이 정도 인연이면 글쎄요. 무당의 나라가 아니더라도 그죠? 손에서 장풍이 안 나가더라도 무당이 아니더라도 인연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 망자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 명복을 빌고 어떤 그 장풍, 뭐 이렇게 무당의 날 이런 거는 저는 비유가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것인데 그 사실은 본질은 취재를 하신 언론에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부인의 차량 운전사다. 그러면 사실은 부인의 차량 같은 경우는 운전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시 약간은 바뀌었죠. 그냥 의전 먼저 선행팀이다. 그러면 앞서 조금 이제 관계가 다른 질문이거든요. 저도 예전에 2019년도 정도 됐을 때 한참 일본하고 지소미아 협정할 때 이해찬 당대표가 저 이제 국민의힘에서 사케를 마셨다 해가지고 제가 사케가 아니고 확인해 보니까 정종이더라 하니까 이제 오후에서 국민의힘에서 다시 반박해서 정종은 술이 아니냐. 그러니까 묻는 게 술을 마셨다라고 했을 때 술을 마셨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사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했을 때는 김혜경 이제 부인의 배우자의 차량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재명 본인 입장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첫 질문이 선거 운동에 관여했다라고 하면 한번 확인해 보겠다 하면 저게 이제 거짓말일 수 있는데 저도 사실은 대구시장 후보로 나왔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 지역의 차가 어떤 운동차가 12개지만요. 운전기사분 솔직히 죄송하지만 모릅니다. 그리고 저를 같이 수행하셨던 운전기사도요. 사실 선거 때 이제 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같이 일했다고 해서 옆에 계시다고 해서 되게 친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이제 경찰 수사가 되고 지금 뭐 검찰이든 뭐 윤석열 정부든 누구 하나 이재명 후보나 뭐 야당의 수사를 조금 이제 관대하게 하진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 결과가 곧 나오니까 지켜보자. 예,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의원 측과 서재현 의원 측의 해명을 합쳐보면 뭐 무당의 나라 장풍 정도 언급할 정도로 전혀 모르고 관계없는 사람인데 배우자 수행팀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던 분으로 이해가 되는데 1,500만 원. 비용이 1,500만 원이에요. 김병민 대변인도 선거를 뛰어보셨으니까 무급으로. 배우자 수행팀의 선행 차량 운전기사에게 보통 월 500에 석 달에서 1,500만 원 정도 지급됩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무급으로라고 얘기를. 무급? 8월 달, 7월 달부터 3월까지 선거를 치르면서 100원 한 장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대통령 선거라는 게 모여서 정권 교체 한번 해보자고, 민주당은 정권 재창출 해보자고 다 의기투합해서 선거 치르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일을 앞두고 있는 그 선거 운동 기간에는 운동원의 지급 명목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보니까 그 해 경선 때 즈음했던 때 한 3개월 동안 썼던 돈으로 보니까 1,500만 원, 한 달에 한 500만 원이 넘는 돈들이 나갔는데 저는 대통령 선거 치르면서 그런 일을 잘 보지 못했거든요. 그 정도의 비용이 지급됐던 사람인데 난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참고인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럼 기자들이 묻기 전에 어떤 상황인지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나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주장했는데 나중에 언론의 취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 보니까 부인하지 못하면서 말이 계속 바뀌죠. 무당의 나라 언급하기 이전에요. 이 정도 되면 사람들께서는 하마터면 아수라의 나라에 살 뻔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장풍은 쓸 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풍은 쓸 줄 모를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말이 계속 바뀌는 거니까 복화술 정도는 할 줄 아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가서 그 지난날 인천 보궐선거에 나갔을 때도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리스크들을 다 해소하기 위한 방탄 출마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여러 국민들로부터 듣게 됐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본인에 대한 의혹들을 전부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게 된다면 지금 전당대회에
상대 후보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당내에서의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예, 패널들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 의원의 말 바꾸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대장동의 핵심 키맨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같은 당의 이낙연 당시 후보가 측근 중에 측근 아니냐라고 꼬집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 숨진 참고인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강훈식 후보가 이재명 의원이 계속 말을 바꾼다라고 직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에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해명하다가 배우자 차, 선행차를 기사였다라는 식으로 말이 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해명,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의혹을 더 증폭시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된 진실 공방 속에서 오히려 민주당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국민의 상식에 맞는 진솔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을 바꾸고 해명이 꼬였다라는 게 뭐 상대 진영에서의 공격이 아니라 같은 민주당 내에 전당대회를 치르는 같은 후보에게서 나온다라는 게 굉장히 뼈아픈 대목 같은데, 김영주 의원님, 분명히 국민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선명하게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뭐 이게 뭐 그냥 단순히 이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냐 존경하지 않냐 이거의 말 바꾼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당이 아닌 이상 어떻게 하냐라는 거의 관계냐, 아니면 이례적인 1,500만 원이 석 달에 지급되고 배우자의 수행팀이냐는 정말 다른 뉘앙스인데, 뭐 유동규 때도 마찬가지고 강훈식 후보의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과거에 우리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 같은 거 초기에 싹 잘라서 아니다. 그러니까 워터게이트 빌딩 안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에 도청 장치 설치하려고 했던 것이 발각되어서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나마도 말도 많고 탈이 많은 미국 민주주의가 그나마도 존재하는 이유는 정치권 안에서는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윤리, 그런 미덕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강훈식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민주당 전체가 또 우리 국민 전체가 곱씹어 볼 만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다만 민주당이 갖고 있는 처지는 그 이재명 말고 누구냐라는 데 대한 대안을 아직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못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호남에서도 이번 전당대회를 보는 그 열기가 굉장히 낮아요. 그것은 뭐냐면 간접적으로 보면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인지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다. 물론 뭐 왜 8월 중순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수사를 하며 하는 부분에 대한 이재명 의원의 항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민주당이 나아가야 될 길은 더 바르고 더 정직한 길로의 선택이 저는 필요하고요. 실제적으로 저런 모든 최근의 설화들이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자기 지지자들하고의 대화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거침없는 언사가 나오는데 저게 국민들의 일반론과 괴리가 많이 갑니다. 결국에는 본인에게도 굉장히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더군다나 개항을 출마와 관련해서도 당의 요청에 의해서 출마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지만 최근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의원이 출마를 압박했다라고 소위 셀프 공천 논란으로 말이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에 휩싸여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의원의 집 옆집, 이 옆집이 누가 사는지 몰랐다, 전혀 무관하다라고 줄곧 해명을 했었는데, 한 보도에 따르면 그 옆집을 방 빼는 과정에서 그 배모 씨 사무관, 배모 씨가 GH 대신 부동산에 전세를 내놨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이 보도의 사실관계는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0년 8일 GH가 이재명 후보의 옆집 보증금 9억 5천만 원의 전세를 계약하죠. 당시 이재명 후보도 GH도 서로 몰랐다 부인을 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법인카드 결제했던 배모 씨 직접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 이재명 옆집을 전세로 내놨다. 배모 씨가 여기서 왜 나오냐 이거죠.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배모 씨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재명 의원의 집과도 상관없고 옆집과도 상관없는 인물. 배모 씨는 GH랑도 아무 상관없는 인물. 그런데 진짜 배모 씨야말로 아무 상관없는 인물이 이재명 의원의 집도 아니고
GH가 모르고 얻었다는 그 집을 왜 GH 대신 전세로 내놨느냐. 경찰은 배 씨가 윗선 지시로 이재명 의원의 옆집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네. 이거 보도가 좀 아리송한데요? 이게 사실이라면은 저 GH가 이재명 당시 지사의 옆집을 계약하는데 사실 이재명 지사와 알고 서로 짜고 전세 계약한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아니면 이럴 수는 있죠. 배 네. 씨가 이재명 의원과 사실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고 네. 배 씨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다면 그렇다면 뭐 다른 문제겠습니다. 그러면 괜찮죠. 그 실제 이재명 의원의 옆집은 그 소유자가 한 80대의 어르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과 만약에 배모 씨가 어떤 뭐 인간적인 관계든 아까 말씀하신 공인중개사의 어떤 전문적인 관계든 뭐가 있어서 그분 대신해서 일을 봐왔다라고 하면 뭐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배모 씨라고 하는 저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상 이재명 부부의 뭐랄까요, 거의 집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분이에요. 애초에 이재명 그 의원의 그 변호사 사무실의 비서로 같이 시작해가지고 성남시, 경기도 다 따라가서 이제 점점 높은 직위로 가신 분이거든요. 게다가 그 법인카드 때 보면 그 음식 주문해 왔던 그 수행기사 분하고 대화하는 거 보시면 이 이재명 내외가 뭐 어떤 배달 음식을 좋아하고 카드는 어떻게 쪼개서 결제해야 되고 뭐 차는 어디다가 갖다 놔야 되고 다 세심하게 코치하면서 사실상 살림을 봐줬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니 왜 옆집 전세 계약을 배모 씨가 이렇게 하냐. 그렇다면 사실상 이것은 이재명 내외와 뭔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애초에 GH가요. 경기지사 바로 옆집을 얻는데 이게 과연 몰랐을까요? 아니 경기도에 얼마나 많은 숙소가 있고 이게 GH랑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GH는 수원에 있어요. 근데 성남에 있는 집, 그중에서도 유독 이재명 지사 옆집을 얻는데 GH가 몰랐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이제서야 그 연결고리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거 좀 정리해보면 이 보도 사실 여부는 좀 따져봐야 됩니다. 경찰발 기사라고 한 매체가 보도한 거고 사실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측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 뭐 전혀 관여를 안 하고 GH가 전세 매든 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옆집은 80대 주인이고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 80대 집주인 대신에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배모 씨가 부동산에 찾아가서 옆집 전세를 내놨다는 의혹 보도입니다. 김병임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여기 한 단계 더 나간 내용이 기사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배 씨가 내놨다는 것 아닙니까? 예. 배 씨가 이 집에 있는 사람이랑 알아서 부탁을 받았으니까 내놓거나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무슨 또 이재명 의원과 관계가 있을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기사의 내용을 보면 원주인인 80대 A 씨가 있고 이 A 씨의 아들인 B 씨의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그 B 씨가 2011년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1년에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의 특채가 됐다는 눈을 의심케 하는 기사가 있네요. 아들이? 그리고 그 아들의 아내인 B 씨의 아내는 성남시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등 김혜경 씨, 배 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기사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 의원이 그냥 깔끔하게 얘기하는 거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김혜경 씨는 이 80대 어르신의 아들, 이 B 씨 부부와 알고 지낸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왜 이들이 성남시에 채용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깔끔하게 끝날 일일 것 같은데 그 당시에 GH 합숙소를 쓴다 만다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제 기억으로는 이재명 당시 후보가 앞에 누가 사는지 등에 대해서 모르는 것처럼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세상 그렇게 같은 아파트 앞에 있으면서 앞에 누구 사는지도 모르고 삭막하게 지내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도 나는데요. 어렵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는 것과 별개로 제1야당의 대표로 나오겠다는 유력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매우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서둘러 해명을 내놓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보도에 대한 이재명 의원 측의 입장이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반박도 들어보죠. 서주현 의원님, 아직 이재명 의원이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은 안 내놓은 상황이에요. 정말로 김혜경 씨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배모 씨가 옆집의 전세를 대신 내줬는지. 네, 저도 그 진실을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사실 뭐 부동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전혀 대선 이후도 들썩거렸지 않습니까? 그 김만배 이제 그 우리 이제 김만배 그 대장도 실제 그 주범이 사실은 김만배의 누나 그 윤석열 부친의 집을 산 것도 사실 이런 문제도 있고. 근데 저기 이제 경기주택공사가 이재명 후보의 집에 샀다라는 것은 그 의혹을 제기했을 때 처음은 사실은 비상 선거를 이제 불법적으로 관여했다고 해서 국민의힘도 그렇고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신 것이고, 그때 저도 이 자리에서 경기도란 특수한 땅 넓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경기주택공사가 어떤 그 FTF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직원을 위해서 특히 월세는 안 된다 규정에, 그래서 전세를 구하는 게 그 당시로 돌아가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저기서 의혹을 최초로 진행했던 것은 이재명 후보의 어떤 비선, 선거에 대한 그 어떤 팀이다, 문제인데, 그래서 확인해 보면 저도 한번 여쭤보니 직원이 실질적으로 4명이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런 의혹은 해소가 된 것이고, 이번에 추가로 나온 것은 배모 씨가 그러면 임차 과정에 왜 기여한 것인지, 그러면 부인이 어떻게 보면 지시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배모 씨가 어떻게 보면 충성적으로 그런 고민이 있으면은 도와준 것인데, 이것이 아까 전에 김병민 위원장님은 한 단계 나가야 되겠지만 저는 2단계 나가야 된다. 그런 사실관계도 있고 이것이 선거 이재명 후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지도 확인이 돼야 될 문제죠. 예. 이재명 의원 측의 입장이 나오면 바로 저희 그 입장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이 사설에서 이재명 의원의 말 바꾸기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재명 말 바꾸기 해명과 거친 언사 신뢰 없겠나. 잦은 말 바꾸기와 부적절한 언행으로 불신을 자초한 건 그 자신이다. 한겨레 신문이 굉장히 세게 비판했어요. 정제되지 않은 언사에 대한 지적, 자신을 둘러싼 의혹은 대부분 언론 탓으로 치부하는 등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은 찾기 어렵다라고, 신뢰할 수 없다. 김영주 의원님, 한겨레 신문의 이 사설이 굉장히 날카로운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들을 문제 제기를 하면 왜곡되었다, 또 언론이 그렇게 몰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겨레 신문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 저렇게 말하자면 사설을 통해서 말 바꾸기 해명, 거친 언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최근에 들어가서 어쨌든 8월 중순에 수사 결과 발표가 전제되었다는 측면에서 훨씬 더 이게 긴장도가 높아지고, 그러네요. 언사가 더 말하자면 더 강화되고, 그러면서 수사 자체가 국민들의 이해 수준, 국민들의 공감대와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문제가 되는데, 더 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당의 대표는 이재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변화가 없다는 게, 과연 민주당이 도대체 어떻게 된 정당이냐, 국민 일반들에 대하여.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부자들이 민주당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고학력자들이 좋아한 거는 있었거든요. 진보라고 하는, 정의라고 하는, 윤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수보다는 진보가 더 낫다는 가치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하는 저 거친 언사는 그러한 고학력자들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마저도 크게 훼손될 여지가 있다. 그게 가장 큰 민주당의 아픈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 의혹,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장남도 곧 소환한다는 보도입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앞두고 수사 속도. 그제 김혜경 수행비서 배 씨 피의자 신분 조사했죠. 제보자인 경기도청 직원 참고인 조사 받았죠. 김혜경 씨도 소환 조사할 거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이달 안으로 이재명 의원 관련된 수사는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상습 도박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재명 후보의 장남도 직접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자 이재명 의원이 지친다라고 푸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가끔 지치기도 합니다, 솔직히. 저도 인간이고, 가끔씩은 우리 가족들,
이 전쟁터로 끌려 나온 그 가족들 생각하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제 이재명 의원은 본인의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국기문란으로 규정해서 논란이 일바 있었죠. 들어보시죠. 기소 수사권을 가진 검찰, 경찰이 그 권한을 가지고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에 영향을 주고 특정 정치 세력의 정치적 이익에 복무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거는 가장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전당대회에 맞춰서 8월 중순까지 수사를 끝내겠다. 이런 보도를 제가 봤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대놓고 정치 개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면전을 선포했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 당 내에서는 이 대표를 향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윤 대통령에게 전면전을 선포, 이준석과 세 갈래 길. 복귀가 막힌 이준석, 윤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 대통령이 지난달 도어 스태핑에서 전 정권 장관 중에 훌륭한 사람 봤느냐라는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이 대표가 직격했어요. 이 발언은 나와서는 안 되는 발언이었다라고 윤 대통령을 비판합니다. 정면으로 정조준한 겁니다. 여당 당대표, 징계 먹은 여당 당대표가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선 겁니다. 이 발언보다 심각한 건 강인선 대변인이 해명이나 보충하지 않고 발언 직후 미소 띄고 대통령을 따라가는 모습이다. 대통령을 직격하고 더 나아가 대통령의 참모까지 비판을 합니다. 대통령실은 잘못을 지적할 용기도 교정하겠다는 책임의식도 없었던 것이다 라고 이준석 대표가 비판합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이 정도면 여당 대표가 전면전을 선포한 건 아닙니까? 전면전을 선포했다고 보여지고요. 또 문제는 여기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국민의힘 대변인이 갖고 있는 논평에 또 뭐 대통령께서 크게 대노하셨다 뭐 이런 부분까지 엮여 있기 때문에 자 결과적으로는 지금 어떤 고리를 갖고 들어갑니까? 이준석 대표가 결과적으로 교육부 장관 인선이 잘못됐다는 여론을 얻고 공격하기 시작하고 있고 또 대통령실을 규모 축소하면서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권성동, 장제원 이분들이 다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마치 강원도 정권인 것처럼 부산 정권인 것처럼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더 부글부글 끓어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을 나누면서 마지막까지 가처분 신청까지 하면서 항전을 하면서 안 되면 다음번 이번에는 어떤 비상사태라고 하는 말이 안 되는 장면에서 자기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다음 전대에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수까지를 두면서 공격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라는 것 자체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 기세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야, 이게 뭐 다음 전당대회에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다음 전당대회에 설사 나와서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이렇게 전면전을 하겠다는 건 글쎄요, 여당 대표로서 과연 적절하냐라는 당내 비판이 있을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의지가 있더라도 과연 이제 아까 그래서 제가 대변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과 당정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생각하는 당대표의 코멘트나 국민의힘의 대변인의 코멘트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시스템적인 한계, 여론 배틀을 통해서 이긴 사람을 대변인 뽑았을 때 나타나는 경향 자체를 문제점을 이준석 대표가 지금 싸고 도는 형국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어쨌든 대통령이나 정무수석께서 이준석 대표하고의 물밑 접촉을 통해서 뭐 사실관계는 사실관계대로 밝히고 당 윤리위원회 결과는 받아들이더라도 원만하게 이 정국을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나서신 거 아닙니까? 그런 조치도 좀 더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당 안팎에서는 정무수석이 도대체 뭘 하고 있냐라는 질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무수석, 대통령실의 정무 기능이 정지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 대표가 문제 삼았던 윤 대통령의 발언과 대변인의 태도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라든지 박순애 부총리 또 뭐 김승희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실 인사라든지 뭐 그런 인사 실패라는 그럼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인사는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증 가능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질이나 이런 거를. 자, 이 대목을 이준석 대표가 문제 삼은 건데 김병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 당시 있었던 일 때문에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토론 배틀을 통해 뽑았던 박민현 청년 대변인이 있고 이 청년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고 그 내용들 때문에 결국 대통령실이 진노해서 이 사단까지 온 것 아니냐는 조선일보 주필의 칼럼이 있었습니다. 칼럼은 칼럼일 뿐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은 그 주필의 여러 가지 생각을 담고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썼던 그 사람의 견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견해를 팩트인 양 찍어서 이 내용을 가지고 글을 올리고 대통령 향해 직격하는 여당 대표의 모습은 저는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듣도 보도 못한 대표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 칼럼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당의 대변인이 나서서 자당의 대통령을 향해서 직격하게 되는 모습을 듣도 보도 못한 일처럼 썼던 기억들이 나게 되는데요. 저도 지난 대통령 선거 시절부터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경선을 거쳐서 본선으로 가게 됐을 때는 당의 대변인으로서 대통령 후보의 대변인까지 겸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당의 대표는 이준석 대표였고요. 이준석 대표가 했던 많은 일들 중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굉장히 부정적으로 꼭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가 싶은 내용들이 상당한 수가 있었지만 그 당시 당의 대변인들이 나서서 우리 당의 대표를 향해서 글을 쓰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대변인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의 대변인이라는 것은 본인이 생각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지라도 당의 입장을 대신 전달하는 일이기 때문에 혼자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당과 함께 논의하고 숙고하면서 이야기를 끌어가게 되죠. 얼마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찬사받고 박수받는 일이라고 어찌 얘기를 하겠습니까? 했던 얘기들 중에서 다소 익숙치 않은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 나왔던 말에 관한 설화들이라든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라든지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참 많을 텐데 그런 일들을 꼭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서 자당 내부를 비판하듯이 내부 총질하듯이 했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여론들에 대해서 한 번씩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내용을 다시금 또 끄집어내서 이제는 대통령과 전면전이라도 하겠다는 듯 나서는 이준석 대표의 모습이 매우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보시는 건 제발 좀 그만 싸우고 국민들 위해서 여당이 왜 국민이 정권 교체했는지에 대한 본질을 좀 신경 써라라고 하는 모습들 이 말 아마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달되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 6개월의 당원권 정지를 통해서 자숙해야 되는 시기 아닌가요? 그 내용 속에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본인의 책무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직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보였을까요? 대통령실의 반응입니다. 최영범 수석이 정치인들의 의견 표명에 일일이 입장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 당내 사정이 복잡하니까 여러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직접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준석 대표의 복귀의 길이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 막힌다라는 서병수 의원의 발언이 있었죠. 이 대표는 자동 해임이다 이런 발언도 있었는데 당내에서 이 비대위 전환을 두고 이래저래 말이 많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에 새로운 비대위를 꾸민다고 이미 이제 의총에서도 결의가 돼 있고 최고위에서도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새로운 비대위를 꾸민다는 것은 이전의 지도 체제를 종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출된 당대표를 쫓아내는 것은 편법과 꼼수로 정적을 제거하는 우리 정치사에 없던 새로운 정치 공작 기법을 시전하는 것입니다. 비대위 출범이 내분 수석의 희망이 되려면 당헌 당규 미비를 자의적 해석으로 악용해서도 안 됩니다. 추후에 유사 사례가 재발했을 때 당이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고 규범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국위에서 당헌 당규를 개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천하람 위원님, 지금 당 상황은 어떤 거예요? 일단 의총에서 비대위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을 다 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준석 대표를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급하게 좀 무리하게 쫓아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내지 유보 의견을 가진 의원들도 꽤 많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조혜진 의원. 제가 봤을 때 한 30, 40% 정도는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뭐 반대 의견을 낼 만한 구심점이 없고 당의 주류 내지는 이제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의 의견이 일단 이번에는 뭐 이렇게 좀 확 갈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다 보니까 목소리를 좀 못 내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조혜진 의원, 하태경 의원이 하는 얘기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전당대회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라고 얘기하고 국민이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당대표는 최고 수준의 민주적 정당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하위 기구라고 할 수 있는 뭐 의원총회니 뭐 최고위원회니 전국위원회니 이런 것들은 다 하위 기구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위 기구가 상위 기구에서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그냥 없애버리겠다. 이건 사실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하극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혜진, 하태경 의원은 이게 우리가 이준석이라는 인물에 대한 호불호 때문에 너무 이성이 마비돼가지고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앞으로 나쁜 전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차분하게 가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제 이준석 대표 복귀 후에 복권이 돼서 전당대회를 치르냐. 그 이전에 이준석 체제를 끝내고 조속히 새 지도부를 뽑느냐의 논란이겠군요. 김병미 대변인님, 예. 당 상황에서 어떻게 봅니까? 지금 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비대위 전환의 과정이 당대표 쫓아내려고 저러는 거다라는 프레임도 이 대표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다.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까? 우려도 있습니까? 일단은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표를 뽑고요. 또 최고위원회 여러 명을 뽑습니다. 여기 이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사람들을 수석 최고위원부터 1등, 2등, 3등 최고위원이 되는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최고위원이 조수진 최고위원 사퇴. 두 번째 많은 표를 얻은 최고위원이 배현진 최고위원 사퇴. 세 번째로 많은 표를 얻은 최고위원이 김재원 의원 진직의 사퇴. 아니, 당원 당규에 따라서 최고위원들 사퇴해서 거기 보궐로 채워넣는 게 필요하다면 김재원 의원 사퇴하고 나서 한참 동안 공석이 때 왜 안 채워넣습니까? 결국은 지금 남게 되는 최고위원이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1명, 그리고 마지막 4등으로 당선된 정미경 최고위원 2명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좀 약간 상황이 꼬이게 된 것 중에 하나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있는데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다 사퇴할 수 있다 의사를 비친 겁니다. 사퇴를 할 수. 그럼 사퇴를 하시죠. 사퇴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상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남아있으면서 비대위를 가겠다고 하니까 의견 분란이 있는 거지만 사실상 둘 다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음을 시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2명의 최고위원만이 남아서 지금 당의 지도부에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내용에 별로 동의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준석 대표가 6개월의 당원권 정지 뒤에 언제든지 돌아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도 저는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준석 대표가 보세요. 내년 1월에 돌아와서 그때 당대표 역할들을 수행하겠다고 하는데 원래대로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입니다. 내년 1월 달에 복귀를 해요. 그럼 복귀하고 한두 달 지나고 나면 새로운 전당대회를 출범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익으로 당대표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도 한두 달밖에 채 되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조속히 비대위를 구성해서 혼란의 상황들을 다 종식시키고 이준석 대표가 6개월 당원권 정지 뒤에 돌아와서 언제든지 당대표의 직분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당대표 출마하고 싶으면 와서 출마하는 것이고 그 뒤에 나서서 정치활동하는 일들을 누가 발목 잡거나 당원권을 아예 뺏거나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들을 열어두면서 신속하게 당의 위기 상황들을 수습해 가는 것이 온당한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조금 전에 이런 페북을 올렸는데 비상이라고 하면 직무대행이 원내대표는 사퇴했냐. 아무도 사퇴 안 하고 왜 당대표만 끝내냐 이렇게 반발하던데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일을 묘하게 끌고 가니까 이 사달이 나고 있다는 게 지금 당내의 비상시국에 대한 해석의 여부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런 일이 오게 된 데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을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위기 상황에 책임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준석 대표의 책임, 조수진, 배현진, 나머지 최고위원 책임지고 사퇴했으면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 국민께 고개 숙이고 사퇴한 다음 새롭게 비대위 열고 그다음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말 당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모습을 당 그리고 대통령실 모두 함께 열어가야 된다는 생각 말씀드립니다. 김병임 대변인님, 네. 오늘 그 여당 모두까지 모두인데 다 사퇴하라고 해서 괜찮겠어요? 아까 박순애 사퇴해라, 권성동 사퇴해라, 조수진 사퇴해라, 이준석 다 사퇴하라고. 제가 이 정도까지 얘기한다는 건 비상시국이라는 점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때 문재인 정부에 정의당이 데스노트라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시국에서 누군가가 나서서 이 정도까지 위기 상황이라고 경종을 울리지 않게 되는 순간 정말 심각한 상황임을 피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당대표 이준석, 세 가지 대응 시나리오가 있다, 세 갈래의 길이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함께 보시죠. 법적 대응, 당권 제도전, 대리 출마. 글쎄요. 그 서재훈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정치인 이준석의 앞길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은 이준석 당대표하고 언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TV 토론이든지 온라인에서 보면 굉장히 당차기도 하지만 논리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되게 그 똑똑해요, 사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남다르다. 그래서 저도 같이 방송을 하면 약간 더 이제 공부도 하고 더 대응을 하는 것인데 저런 어떤 그 실력이나 저런 당대표의 신분을 가지고도 저렇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보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걸 보면 이준석 당대표는 이제는 어떤 제3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 자기 정치의 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권은 자기 이제 수단이다. 이제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당의 어떤 대통령 후보가 되는 그것까지 꿈꾸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좋든 싫든 당대표로서 기여한 바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년 6월이 전당대회 바뀝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이준석 당대표가 윤리 위반으로 품위 유지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팩트로 얘기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보니 이제 어떻게 보면 행태적으로 봤을 때 선거를 지선도 이기고 대선 이겼는데 행태 보면 꼭 선거에 진 당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저희 민주당이 졌는데 저희가 더 국가를 더 걱정하고 더 메신저가 어떻게 보면 민생을 계속 이야기한다는 게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앞서 계속 박순애 장관 또 지적했잖아요. 소통 문제 하셨잖아요. 당대표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여당의 대표면 정무수석이든 다르면 좀 비공식 라인으로 가서 계속 페이스북에 내가 언제 어디로 가겠다고 하면 가서 좀 이런 사항이 있을 텐데 당대표의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고 그리고 좀 설득을 시키고 설득이 안 된다면은 그런 새로운 대안을 또 제시하는 그런 과정이 없이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아니면 자기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어떤 이준석 당대표가 내년 6월에 오는 것 테러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불신의 길을 가다 보니까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도 이제는 그럼 전면전 윤석열 어떤 대통령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뭐 옛날에 당청 관계 이런 말 하면서 청와대가 당의 일을 어디서 신경 써 막 이렇게 당청이 안 좋으면 이런 신경도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서재훈 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했잖아요. 당대표와 대통령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노출되는 것 자체가 정무수석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고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의 갈등 그다음에 당과 청와대의 입장이 다른 것 자체가 언론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정무수석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물음이 들게 되는 대목이거든요. 이런 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게 더 쉽게 말하면 국민들이 당청 관계 걱정할 일 없게 만드는 게 정무수석의 일인데 과연 정무수석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라는 언론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공개합니다.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고 전화 통화를 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왜냐? 미국과의 관계도 당연히 중요시한다라는 의미를 두지만 중국이 워낙 펠로시의 대만 방문에 항공모함과 전투기까지 띄워놓고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중이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전화 통화를 한 건데 오히려 야당이 윤 대통령 잘했다라고 하고 여당 내부에서 안 만나고 뭐 했냐?
라는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여야가 좀 바뀐 듯한 느낌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움직였다는 것도 주목해야 돼요. 여당 일각에서 대통령에 대한 불만 제기의 중심에 유승민 전 의원이 있다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앞서서 이제 이준석 대표, 유승민 전 의원 굉장히 가깝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이 움직여요. 미 의회 1인자가 방한했는데 서울에 있는 대통령이 휴가 중이라 안 만난다. 이유 안 된다. 영국 보부 뒷풀이까지 하면서 펠로시는 왜 안 만나냐. 유승민 전 의원이 대통령을 빵 때립니다. 또 외교 안보에 있어서 유승민 의원이 본인의 강점이 있죠. 본인 영역에서 뭐 하나 딱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 꼭 만나지 않아도 큰 문제 없다. 잘했다. 김의겸 윤석열 대통령 칭찬한다. 잘했다. 아니 지금 김병민 대변인님 네. 야당의 윤 대통령 비판하는 1, 2순위 아닙니까? 우상호 김의겸 의원이. 대통령 잘했다 지혜롭게 했는데 잠잠하던 유승민 의원이 빵 왜 안 만나냐 이렇게 뭔가 바뀌었어요. 그래도 우상호 의원은 실리적인 상황에서 좀 정도를 얘기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와중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매우 거칠게 비판하고 있는 야당 인사들도 많이 있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좋은 점들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줬다면 이런 비판들이 정말 정부가 좀 잘 갔으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고언으로 들릴 텐데 전혀 그렇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사사건건 문제만 있으면 비난하려고 드는 모습처럼 비춰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유승민 의원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난 뒤 아니면 경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다른 후보들이 넉넉히 와서 도와주고 있을 때도 마지막 순간에 와서 몇 번 유세 정도 했던 모습들이 기억이 나는데 새롭게 당의 후보로 선출되고 또 정권이 출범하고 나면 좋든 싫든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성공한 정부를 위해 만들어가는 게 당인으로서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심어주려고 했던 모습들을 별로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국익에 관련된 외교적인 측면에서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펠로시 의장이 대한민국에 오기 전에 대만을 거쳐옵니다. 예. 대만을 거쳐오는 과정 속에서 바이든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만 펠로시 의장의 대만의 이 방문으로 인해서 사실 중국과의 갈등이 대만을 전체 포기하면서 미사일을 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됐는데 우리나라에 온 펠로시 의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서 중국이 대한민국을 향한 극한 반발이 나왔을 때 과연 민주당을 비롯한 사람들의 어조는 어떤 방식으로 또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선거 때부터 얘기했던 외교 안보에 대한 핵심 키워드 하나를 꼽으라면 경제 안보입니다. 이 반도체를 비롯한 경제적인 측면으로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 관계 확고하게 만들겠다고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던 그런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펠로시 의장이 방문했던 과정 속에 전화를 통화로 적정 수준에서의 관계를 슬기롭게 끌고 간 부분들에 대해서 좀 평가도 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익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도 잘 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걸 꼭 정치적인 쟁점화 시켜서 정쟁처럼 외교 간의 문제까지 끌고 가야만 되겠는가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김병민 대변인이 이제는 유승민 전 의원도 비판을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와 전화회담을 했습니다. 펠로시 의장과. 자, 추가인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 전략동맹 발전시키는데 미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 한미동맹 반드시 지켜야 한다. 평화 번영 지키고 가꿔야 할 의무다. JS 방문은 강력한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다. 라고 전화 통화 내용은 굉장히 또 화기애애했어요. 유승민 전 의원이 우려했던 것과는 상황은 좀 다릅니다.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전화 통화를 마쳤다라는 거고요. JSA 공동 경비 구역을 찾은 펠로시 의장의 모습도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저희들이 준비한 두 번째 소식 함께 보시죠. 자, 한국이 조금 전 달 궤도선 발사에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다누리호인데, 자, 지금 뉴스 속보 전해드리죠. 한국의 첫 달 탐사선, 궤도선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다누리호가 오전 8시 8분에 발사됐고 9시 40분 교신에 성공을 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발사 영상 한번 보시죠. 자, 미국 플로리다입니다. 우주기지에서 스페이스 X 로켓 팰콘 9의
다누리호가 실려서 발사되는 모습입니다. 야, 이거 뭐 저 테슬라가 갖고 있는 스페이스X의 우주선에 우리 달 궤도선 다누리호가 실려서 날아가고 있고요. 자, 매우 성공적인 발사였어요. 계속 보십시오. 상공을 뚫고 가는 팔콘 9, 스페이스X의 팔콘 9 로켓에 실린 자, 우리나라의 달 탐사 궤도선, 한국의 첫 번째 달 탐사 궤도선입니다. 다누리호입니다. 다누리호. 자, 발사 성공 시 달 탐사국 세계 7번째입니다. 달 탐사 전 세계 7강에 대한민국이 접어들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분리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고 오전 9시 40분쯤 교신에도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관건은 남은 관건은 오후쯤에 돼서 정상적인 달 탐사 이 궤적에 진입을 성공적으로 했는지 여부가 확인만 되면 됩니다. 오후 2시에 과기부가 직접 비행 궤적 진입 여부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요. 12월에 달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날아가서. 천하람 의원님, 네. 이 거리가 있어요. 달이 뭐 여기서 뭐 천안 가거나 뭐 대구 가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달 궤적까지 가기에는 내년 12월까지 이게 쭉 궤도 따라서 날아간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궤도가 직선 궤도가 아니라 이렇게 팔자 모양의 궤도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보다 좀 길지 않습니까? 암만 그래도 12월이면 지금 여름인데. 예. 그래서 좀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 스페이스X 저 로켓 뭐 싸구려 산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 것은 결코 아니고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궤도 자체를 좀 길게 잡았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올해 12월에 서재현 위원님 네. 달 궤적에 성공적으로 진입을 하면 내년부터 1년간 매일 달을 12바퀴씩 돌면서 매년 12바퀴씩 돌면서 임무를 수행하고 흥미로운 게 BTS의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를 싣고 갔다고 해요. 달에서 지구로 요 뮤직비디오를 쏴서 재생해보는 시험도 한다. 네. 이거 굉장히 독특한데요? 네, 그렇죠. 그 이슈가 될 만한 것이죠. 이제 뮤직비디오가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자료를 달에서 지구까지 전송, 즉 IT 이런 쪽에 이제 돼서 뭐 달 발사 뭐 도착 뭐 세계에서 7번째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과학이 또 경제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펠로시도 우리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안 만나게 칭찬한 것이 사실 중국이 우리 한국 수출 의존도가 25%다 보니까 물론 정치, 외교 모든 게 경제, 지금 국익이 다 경제로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저것이 IT, 즉 우리의 경쟁력도 있지만 수출길도 열리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굉장히 좋은 실험이고 꼭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드립니다. 예, 서재현 의원님 정말 뿌듯한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내년에 이 다누리호가 달에서 BTS의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를 쏘면 그 영상을 저희 돌직구쇼에서 보도해드리면서 자, 이 영상은 달에서 쏜 BTS의 다이너마이트 영상입니다 라고 소개해드리는 순간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